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뉴스공장 1주년입니다. 1주년이라고 이렇게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수많은 분들에게 얼굴 마주하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1위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시사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오시면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정신들 차려주시고 뉴스공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집 공개방송이라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탄핵 국면 당시 최고의 풍자송이었고 아마도 이 노래는 길이 남아서 이 시대를 되돌아볼 때 항상 계속해서 소환될 노래죠. 가수 심재경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일 났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아유, 그걸 왜 못 막았어.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걔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했대. 대체 왜 그런데? 아유, 큰일 났네. 그러네. 아유, 뭐라고 해야 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그거는 이렇게 저기 만드니까. 그니까 이렇게 할래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저렇게 된 걸로 저렇게 될 뻔했던 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 몰아가야 그런 식으로 가야 될 될 것 것 같아. 아유, 큰일 났네. 그러네. 아유,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던 저걸로 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꾸 않으면 이게 되면은 분리를 안 시키면 분리를 안 시키면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다 이제 다 죽어. 아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휴, 큰일 났어. 그러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다 죽어. 다 죽어. 새벽부터 연습한 게 겨우 이거예요? 이분들 다 끌어내. 심재경 씨 들어가시기 전에 혹시 이 음악 발표한 이후에 음반 제안은 오지 않았나요? 음반 제안은 안 왔고요. 음원은 냈는데 음원 수입료가 아주 저조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음반 제안이 오지 않았다. 음악시장 관계자들이 다들 현명하네요. 오늘 여기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객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박수 소리도 뭐 지금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자, 항상 첫 번째 순서를 열어주는 시사인의 감사합니다. 가족분들 조용해 주시고요. 자, 김은지 기자의 이런 모습 저도 처음 봅니다. 오늘 분장을 했고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비판 세력 제압 활동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MB정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심리전에 활용한 건데요. 네, 여야를 저 가리지 말고 저 않고 앞을 했습니다. 봐주세요.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당황스럽게? 네, 댓글 활동들은요, 여야를 모두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권 인사들은요,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들도 있었고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정두원 최고위원, 원희룡 의원도 있었고, 또 당시 야권 인사로는 송영길 시장, 조국 서울대 교수, 최문순 유시민 작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야권 인사, 당시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 건 뭐 당연한데, 홍준표, 당시 이제 BBK 공세를 막는 역할을 했던 양반이거든요. 정두원 최고위원은 개국 공신이고,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기본적인 예의 또는 의리 따위는 없었다. 굉장히 어울린다. 자, 어울리는 일을 했고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미디어워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매체와 관련해서도요, 국정원이 개입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정원개혁발전위가 발표한 내용의 또 일부인데, 국정원이 2009년 2월 달에 미디어워치가 창간되면서부터 재원 마련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거나 측면 지원을 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잠시 네. 딴 데 신경 쓰다가 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자, 25분까지만 하라고. 네. 네, 삼성을 비롯해서 26개 민간기업 그리고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도 미디어워치에 광고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요? 예. 예, 변희재 씨가 대표인 매체인데요. 변희재 씨가 등장할 줄 알긴 알았는데, 예. 창간 때부터 국정원에 개입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내용들이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나온 겁니다. 그 광고 지원도 요청을 했고 국정원이 대신 요청해 줬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기업 광고비를 지난 4년 동안에 4억가량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국정원의 신문 100부 정도밖에 안 팔았다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조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여기 조사가 하나 빠졌는데 신문은 100부 정도 팔았다는 예. 얘기인 것 같고요. 예. 뭐 다른 기간 동안 다른 지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밝혀진 것만 보면 그 정도 지원을 받고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겠다고 그런 활동을 해왔는지 좀 안 됐다는 생각 듭니다. 저는 사실은. 예. 초라하고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겠죠? 네,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고요. 자신들은 광고도 기업체를 찾아다녀서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찾아갔겠죠, 당연히. 예, 기업 쪽 오지는 않았겠죠. 예. 찾아갔는데 국정원이 거기다가 지원을 하도록 다 얘기해 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진 거는. 네, 그렇죠. 자, 이번이 등장할 줄은 알았어요. 근데 너무 사이즈가 작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숨지기 직전 부부싸움을 했다고 말해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당사자인 정진석 의원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방청객들이 있다 보니까 예, 진행에 크게 방해가 되네요. 자꾸 궁시렁거리시고. 박수도 제대로 못 치면서 뭘 잘했다고. 어제 한 얘기지만 이게 일단은 겁나서 그러는 거고요. 자신들이 한 짓을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 아니까. 또 하나는 이제는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예, 우리를 탄압하는 거다. 정치적 보복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맞서려고,
자해를 하는 거죠. 먼저 나선 겁니다. 예, 일부러 그러는 거고, 예, 겁나서 그러는 거고, 일부러 자신들을 공격하라고, 공격하면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려고. 예. 전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또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정치보복이라는 워딩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보복이다. 예. 자기들이 먼저 때려놓고 화를 내면 정치보복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뿐만 아니라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논쟁을 자제하자라고 하면서도 당시 의혹을 다시 걸어냈습니다. 자제하자는 건 자기들이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문제를 꺼내놓고 그 논리예요. 예, 자꾸 일부러 이렇게 도발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한동안은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혹은 최측근이 나와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정치보복이라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북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리용호 북한 내무상이 어제 25일, 현지 시각으로 25일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청에서 한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 복국기들이 설사 북한 영공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모든 자의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 알다시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면서도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다시 자신들을 자극했다면서 선전포고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미국이 선전포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의적 대응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이 성명을 내는 걸 잘 읽어보면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드러냅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잊지 마라, 나 보유하고 있다. 예. 보통은 이제 선전포고를 했으면 권리를 행사해야 되죠. 예. 행사할 생각은 없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이제 북한이 선전포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전개가 이어지겠죠. 예. 여전히 말싸움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등장했어요, 그죠? 네, 관련해서 눈에 띄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러시아 NTV와의 인터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 인터뷰인데요.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북한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이 과거 이라크를 공습한 것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건 뭐 미국을 디스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습하는 대외적 명분은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거꾸로 살상 무기가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습한 거라는 거고, 예.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핵이 있고 핵 보유국이다, 사실상.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무성 미국 국장인가요? 최선희? 예. 네, 북한의 대미외교 핵심 실무자입니다. 그 사람을 러시아로 불렀어요. 네,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어제 북한 통신이 발표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입니다. 최선희와 일행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위해서 9월 25일 평양을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이 해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중국 해법이 사실상 벽에 어느 정도 부딪혔기 때문에 러시아로 이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 것이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도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중국보다 러시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핵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사인들이 드러나고 있다. 네, 이런 초청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거든요. 예. 러시아를 주목해서 볼 때가 됐어요. 이때가 중국만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네, 지난 12일에도요, 미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러시아가 초청해서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제 국제 정세는 뉴스공장 청취자라면 다 알고 있지 못하겠지만요.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예. 대답까지 요구한 건 아니에요.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가 또 말썽인데요. 이번에는 내국 문제입니다. 국가 연주 때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뜻으로 무릎을 꿇은 일부 미국 프로풋볼 선수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NFL 경기 보이콧까지 주장하자 구단과 선수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이콧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예. 연주되는 동안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잖아요. 미국에만 사실상 있는 스포츠인데,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는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라고, 상징하는 스포츠라고 인식되는 경기에서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무릎을 꿇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수들한테 개XX라고 했어요. 예. 욕설뿐만 아니라 해고까지 요구했습니다. 네. 근데 거꾸로 구단주들은 선수들 편을 들었습니다. 구단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냈죠. 예.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이게 항의거든요. NFL에 워낙 흑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예,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지난달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어떤 예. 선수가 시작했는데 어떤 선수가 시작했는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예, 지난 8월에 NFL의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터백 콜린 캐퍼닉이라는 선수라고 합니다. 너무 모욕하네 나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예, 김은지 기자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밖에 계신 분들은 박수 쳐도 소리 안 들려요. 더욱 박수를 치시네. 예. 밖에 안에 한 200 몇십 명 정도 앉아 계시고 밖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예. 1000명 돼요. 날 비웃은 거예요 지금? 하여튼 7, 800명 정도 합쳐서 한 1000여 명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정신도 없이 오셨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이게 의도적인 면도 있어요. 예, 자기가 어차피 진보 진영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확실히 표를 얻을 수 있는 곳만 계속해서 때리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럴수록 탄핵의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시킬 때만 하시고요. 진행을 그냥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이. 하나만 네. 더 하고 넘어가죠. 네, 아베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9%까지 떨어졌던 내각 지지율이 북핵위기가 고조되면서 50%로 회복됐는데요. 그러자 다시 신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각종 부패 스캔들로 자신의 어떤 스캔들을 묻기 위해서 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 문제로 그 아베 내각이 계속 오버해 왔잖아요. 미사일 지나간 뒤에 지하실 대피시키고 지나갔는데 왜 대피십니까? 예. 그리고 미사일이 지나간 상공 거기서 한 5, 600km 서울 부산보다 훨씬 멀어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미사일 지나갔는데 대피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로부터 무시당하고 있고 아베는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산케이발 극우 신문이죠. 산케이발 사실상 만들어낸 뉴스가 끊임없이 나왔죠. 예, 여러 차례 계속해서 나왔어요. 오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오보가 아니고 만들어낸 거예요. 오보는 의도가 담기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만들어낸 거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지율이 50% 가까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웃기는 거는 그렇게 산케이가 계속해서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우리 언론이 반갑게 받아 썼죠. 보수신문에서. 예. 그것도 한번 총정리해서 저희가 얘기할 텐데 여하간 이 틈에 신임을 묻겠다고 아베 총리가 나섰어요. 예.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개헌에 3분의 2가 필요한데 3분의 2까지는 못 얻는다. 예.
예언하는 바입니다. 예. 예언이 틀리면 아베한테서 따지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대장사랑에서 전하는 추석 사은행 써 저수지에서 돈 퍼내듯 감사 선물을 펑펑 써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 보세요. 지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입니다. 참 많이 웃었네. 이코 부서벽에 참나. 여러분 대답해. 괜찮아요 여러분. 할 일이 그래 없어요? 할 일이 이렇게 없나? 아이고 여기를 뭐 왜 와 여기를.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어. 김호준이 저 볼 게 뭐가 있다 이 새벽에 이래 몰려오는 거야. 어제부터 막 준비하려고 오고 그런 사람. 야, 나 그 사람들 진짜 이해 안 가네. 완전 이해 불가야 나는. 응?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은 막 좀 특별한 날이지. 예, 김어준의 막 뉴스공장 1주년 뭐 그것도 공개 방송. 저 뭐 사실 마음 같아서 저 확 그냥 잡아 묻고도 뭐 분이 안 풀린 인간이지만은 그래도 막 오늘은 막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뭐 나도 축하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김호준이 저거 이 MB가 어박해 왔습니다. 저 나 없으면 저 컸겠나 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복장 불량해, 생긴 거 불량해, 머리 산발해, 지저분해, 뭐 많이 드는 거 하나 없지만은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뉴스공장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또 시간도 있고 또 진행해야 되니까 마음이야 뭐 하지만 가야지 뭐. 자, 그러면 막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 MB 완벽하게 말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가자. 저 누구야 저 주진우 아이가 야, 너 여기 왔어. 가시죠. 야, 나봐. 야, 주진우. 가시죠. 가시죠. 야, 너 내가 너 나봐. 와. 뉴스공장 최대 조력자는 두 전직 대통령 그리고 한 분은 민간인이죠.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세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1주년 첫 순서는 이 세 분의 숨은 재산 찾기를 오랫동안 몇 년째 하고 있는 두 분입니다. 주진우 기자. 그리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입니다. 아니 근데 시켰어요? 네? 돈 줬어요? 저 앞에 세 번째 앉아 계시면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찰을 부를 수가 있어요. 남자는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여기
유튜브로도 나가고 TBS도 생방송을 하고 있고 나중에 영상으로도 올라오겠지만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에서 잠깐 이 무대를 설명드리면 이 무대가 이 밑에 동그란 그 뭡니까 황토색, 황토색도 이게 고기를 형상한 발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스팸입니다. 가짜 고기. 사장님이 제작비를 이거밖에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될 뻔한 게 스팸이 됐어요. 자, 두 분을 모셨는데 이미 5주째 하고 있지만 주진희 기자는 지난주에 또 관련 취재를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돌아왔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작은 성과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박수는 다 듣고 주세요. 큰 성과가 있었나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관련이 깊나요? 네. 이것으로 주진우 기자 인터뷰를 마치고요. 근데 사실은 주진우 기자가 떠나기 직전에 본인은 이 얘기 하는 걸 싫어하겠지만 김성주 아나운서에게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물의를 일으켰어요. 김성주 아나운서에게 개인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적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제가 좀 부족하고 좀 표현이 거칠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몇 주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소름 끼치는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주 아나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또 일베 같은 일부 그 네티즌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제 MBC 파업 사태 때 올림픽 중계를 한 이후에 특별히 더 잘 나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네. 아니 여기다 질문한 거예요. 네, 방송에 자꾸 개입하지 마시고. 전 그렇게 봅니다. 아나운서들, 특별히 스포츠 아나운서들한테는 올림픽과 월드컵은 꿈의 무대고 누구나 마이크를 잡고 싶어하는 무대인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개막식 그리고 축구 그리고 수영 가장 좋은 종목은 이분이 다 했습니다. 2013년에도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8개, 10개 이상 했고요. 2014년에는 소치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피겨 스케이팅 중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연아 선수 생각하시죠?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메인 MC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 개막식, 그 다음에 축구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김성주 아나운서의 누나 얘기도 자꾸 간간히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아직 여기까지 거론한 언론은 없는데,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이죠. 매형이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언론 담당이었어요. 예. 그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기자? 네. 아니. 김성주 씨는 그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에서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관리하시던 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매형, 그러니까 조 아무개 씨가 청와대 언론 담당으로 그 이명박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혹이 있다. 네. 네. 물증도 없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건 아닌데 기자로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청장님? 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일은 그게 이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계속 불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사실은 그 폭풍의 한 가운데 계셨던 분으로서 국세청에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머리가 잘 어울리십니다. 일단. 예, 일단 제가 그 당시에 국세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그 조사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당사자죠. 그러니까 너무 당사자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누구를 겨냥해서 한다. 그리고 그 조사에서 성과가 나면 내 명예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를 거기에 투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조사국장이 아니거든요. 세원관리국장으로 자천돼 있던 시기였고 그때 이 조사에 투입하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명백한 정치적 세무조사다. 표적해서 어떤 사람을 명백하게 데미지를 주기 위한 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시에 한상률 국세청장이 노무현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 대통령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독대도 한다고 했고 그 중간에 한번 전화를 받으면서 손을 이렇게 지켜들면서 여기하고 내가 지금 통화를 하고 있다.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를 다소곳하게 하시네요. 자, 오늘은 오늘 본론은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 다 끌어내주세요. 자꾸 방해하세요. 네. 자, 집중적으로 다뤄왔는데 오늘은 그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예. 이런 큰 기업의 뭐 상속세나 주식 관련 처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일 테니까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왜 중요하냐? 다스의 실소유주가 BBK의 실소유주거든요. 네. 검찰에서는 김경준 씨가 BBK 실소유주라고 했고 그래서 10년 가까이 수감됐었는데 만약 김경준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소유주면 그 실소유주가 같은 처벌에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관련 정황으로 이제 다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민정 라인과 외교 라인을 움직여서 그 돈을 받도록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 문서와 함께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진 얘기가 이제 다스 얘기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49%를 소유하고 있던 최대주 처남 김재동 씨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49% 최대주주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김재동 씨가 과연 실소유주가 맞느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과 문서들이 나왔죠. 예. 관련해서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장님? 예. 네. 다소곳하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중간 결론은 처남 김재동 씨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 라고 저희가 잠정 중간 결론을 냈어요. 예.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상속이라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망자가 돌아가시면 그 유가족들이 재산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속세 신고도 해야 될 주체도 유가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 그 검토 내용을 보면 우리 주진우 기자가 그 확보한 내용을 보면 이 그 상속세 신고를 검토하는 중에 유가족의 내용은 한 번도 안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은 배제한 그런 신고 검토라는 것은 이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많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예. 상속세 그 절세안을 검토하는 그 안 중에 청계재단에다가 전액을 그러니까 김재정 씨 재산 전부를 청계재단에 그 이명박 씨가 만든 재단에다가 전액을 기부하는 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유족들 것이라면 그걸 할 수가 이쪽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죠. 세 번째는요? 예, 세 번째는 그 다스 김재정 씨 재산을 김재정 씨 지분을 그 물납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래는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먼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주식으로 대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물납 제도인데
그 물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물납했던 재산을 다스가 사오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매각을 하는 안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근데 사오게 되면 형인 이상은 씨 지분이 46%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이 나중에 76%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으니까 회사가 형한테 넘어가는 거죠. 완전 경영권이 형한테 다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3자한테 매각이 될 경우에는 제3자가 경영권에 압박을 줄 수 있죠. 뭐 주총을 열어라, 정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 그걸 거부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막고자 하는 그런 검토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동 씨 유언도 없는데 김재동 씨 재산을 왜 전액 청계재단에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재단에 내느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식으로 대신 내면서 주식으로 냈을 경우에 그 김재동 씨 지분으로 있던 것들이 주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잖아요. 혹은 다스가 되사면은 나머지 절반 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형의 지분이 왕창 올라가거든요. 둘 다 안 된다 이런 검토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있죠. 예. 물납을 할 경우에 그 유족들이 그 부담하게 되는 상속 그 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게 생기는데 그랬을 경우에 다스에서 그 부분을 보전해주는. 근데 보전이라는 말은 보태서 채워주는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다스에서 채워주는 그런 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것이라면 유족들 것이라면 그 다스에서 그렇게 채워줄 필요가 없죠.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들이 쫙 있기 때문에 김재동 씨 지분으로 법적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분의 일부를 떼가지고 주식으로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재동 씨 유가족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기 재산이었으면 당연한 건데 원래부터 자기 재산이 아니고 법적으로만 있다가 그래도 법적으로 자기 앞으로 있었는데 떼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그래서 그걸 다스가 돈으로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불만 가지지 말라고. 이해가셨죠? 예. 청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김총수가 확실히 요약하고 이런 너무 뛰어나죠? 예. 예. 청장님 칭찬은 필요 없고요. 자, 또 있죠. 뭐 많습니다만 이제 한두 가지로 요약해 주세요. 예. 검토안에 보면은 다스 주식을 제외하고 신고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재정 씨 유산이라면 다스를 제외하고 신고를 하겠다고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안을 이 검토안 속에 하고 있어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를 포함시킬지 말지 다스 최대 주주인데 그걸 결정할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것도. 그렇죠. 예. 네. 저희가는 문서로 나온 것을 저희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 거고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관련해서 지금 뭐 포탈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 그랬다고. 하나만 더 제가 안 보태면 되는데. 딱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그 상속세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 다스 주식의 24%가 그 건영미 씨라고 김재정 씨 부인 앞으로 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이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을 해서 건영미 씨와 그 자제분들 사이에 법정 지분만큼 정확하게 상속이 돼야 되는데 다스의 그 지분은 다 건영미 씨한테로 가 있어요. 24%가. 한 사람에게만. 한 사람에게 가 있죠. 자식들에는 다 전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와서 이 등기부 등본을 제가 받아서 보니까요. 이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부동산은 전부 다 그 다른 사람 건영미 씨 이름으로 돼 있으면서도 또 그 뒤에 건저당을 설정해 놨다든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원래 상속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똑같은 지분별로 같이 나눠야 되는데 상속 상속 물건에 따라 가지고 이걸 달리 해놓은 거예요. 비율이 달리했다. 예. 그러니까 전부 다를 다스 지분은 전부 다 건영미 씨가 또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들과 건영미 씨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별로 나눴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장님 평소 이렇게 방송하세요?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 목소리를 목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불화가 시작되었어요. 생방송을 하니. 자, 방금 얘기는 상속하게 되면 같은 지분으로 모든 재산을 나누는데 재산의 종류별로 막 다르다. 누군가 의도가 개입돼 있다. 예,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예. 문서로는 그래요. 문서로는. 근데 문서 말고 증언도 있습니다. 이 문서도 물론 주진우 기자가 확보해서 안홍구 청장님이 분석하고 있는 거지만 문서 많아요. 오늘 보따리 왜 안 가져왔어? 보따리 직접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런 보따리 들고 오거든요. 네, 방송마다.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혹은 다스에 근무했던 혹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제가 그분들의 증언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직접 듣고 그리고 녹취도 확보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네, 녹취와 문자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한 제보자 1입니다. 가회동,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까지 살았던 가회동 자택과 그리고 청와대 안가, 당선된 이후에 청와대 안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는데 다스 사장의 비위 사실을 이렇게 통보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밤이었고 초행이라 게다가 당선자인 MB를 보러 간다고 해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스 사장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행이었지만 당선자인 MB를 보러 갔다. 그리고 청와대 안가에 가서 다스 사장을 얘기했다는 이 증언이 있습니다. 다스 관계자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다스 사장을 불러가지고 다스 관계자를 불러 다스 얘기를 했다는. 다스를 그때도 대통령께서는 챙기고 계셨다 이런 증언이고요. 본인 물건이 아닌데 챙기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제보자는 이분의 문자를 제가 재구성했습니다. 특검 때 100억 원 비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스의 비자금이 나왔습니다. 정호영 특검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 동대문에 S교회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교회에 MB 막내 여동생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난주 얘기하셨죠. 네. 네. 이분이 도곡동 BBK 특검 때 이상은 회장이 현찰을 가지고 많이 쓰고 매월 이 아무개 씨가 수천만 원씩 인출해서 이상은 회장에게 전달해서 이 돈을 누구의 학비와 딸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막내 여동생의 선교사 비용 및 교회 헌금으로 내서 확인서를 받아서 자금 사용처를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거짓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밑에다 얘기를 하는데 큰오빠 이상은 회장의 구이동 현대프라임 아파트 12동 땡땡호에서 거실에서 나눈 얘기인데 오빠한테 이 확인증을 전도사님이 가짜 확인증이죠. 가짜 확인증을 비자금 100억에 대해서 이거는 교회에서 쓴 거라고 전도사였기 때문에 가짜 확인증을 만들어서 건네주면서 두 끼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하니 오빠가 그래 고맙다 갚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문자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니 또 제보자 세 번째인데 이분은 다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논현동 사저로 돌아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다스 임원 인사하고 현안을 MB가 직접 논현동 사저에서 아들 시영 씨와 함께 직접 챙겼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임원 인사 그리고 중요한 현안은 직접 회의를 열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까 김재정 씨가 죽고 그 아들과 상속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MB한테 다스
가 MB 소유라는 것을 양심 고백한 후에 사실을 인정하고 시영 씨한테 물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그 중요한 회의 내용에서 테이블에서 나왔던 그 주제가 이런 부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스 내에서는 실소유주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예.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걸 양심 고백하고 왜냐하면 앞으로도 재산 문제가 계속 생길 테니까 어떻게 다 해결할 거냐 그런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잘렸죠. 네, 쫓겨났습니다. 잘렸고요. 2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2분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가운데 제안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안원구 청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모든 책임은 안원구 청장님이 물어주시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 다스의 주식을 사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는 3대 주주죠, 정부가. 3대 주주고 가지고 있는 기관은요? 가지고 있는 기관은 그때 신고 이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죠.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네, 기획재정부에서. 제 질문은 기획재정부를 여쭤본 겁니다. 아, 기관을 이야기한 거군요. 네. 네. 정신 차리세요.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꼭 지고 싶어 하는 그 다스의 지분을 20% 가지고 있죠. 20% 가지고 있어요. 그 지금 근데 이때까지는 너무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유찰해 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유찰이 6차에 돼 가지고 한 4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사람들을 모아서 사자 우리가.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네, 지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라디오는 물론 TV로도 생중계 되고 있고 방금 전 저희 PD가 책임 PD가 포털에서 실검 1위를 하고 있다고 뉴스 공장은 여기 입장하신 분들은요, 네, 딱 200명만 실내로 입장하시고 나머지 못 들어오셨는데 새벽 3시에 200명이 끌어졌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이 순서는 저희 뉴스공장 최고 인기 코너죠. 예.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새벽 3시에 줄을 서려면 어제 밤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가족은 누가 지키냐고요? 저희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셨죠? 예, 알면 이상한 거죠. 예,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와서 보니까 왜 이게 기네스북에다가 이 시간에 공개 방송하는 거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을 것 같은데 세계사적으로도 유례 없고 기네스북에 신청하면 아마 기록으로 공인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다음 공개 방송은 말이죠. 기네스 측에다가 신고를 하고 세계 시기록에 도전하는 것으로.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셔서 이 장면을 못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안에도 200여 명, 밖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서서 서성이고 계세요. 예. 기괴한 장면입니다. 자, 첼로 연주 어떻게 됐습니까?
입당원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맞교환하기로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언어의 마술사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사전에 대본이 있냐고.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네. 정말로 언어의 마술사고요. 참고로 정청래 전 의원은 제가 언어의 맙소사라고 부릅니다. 예. 양극단의 쌍벽을 이루는 분인데, 정청래 전 의원은 안 웃긴 걸 웃기다고 막 주장하는 분이죠. 예. 자,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 촌촌살인을, 일단 1주년 덕담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여기 와서 참 이 기괴한 광경을 보고 들은 생각은,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는지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전술핵이 대한민국 지켜준다고 하면서 그 멀리 이역만리까지 구걸하러 간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이른 시간에 뉴스공장 공개방송에 모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실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오늘 이게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오늘 커밍아웃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말도 참 예쁘게 잘하세요. 네. 얼굴까지 예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언어의 맙소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허위 사실에 의한 혹은 명예훼손 혹은 사자 명예훼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정균석 전 원내대표가 이제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저는 그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저는 정진석 의원이 어떤 목적, 어떤 명분, 어떤 이유로 그 발언을 했든 간에 관계없이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뭐 1차 유감 표시는 했다지만 그 정도로는 택도 없다고 보고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과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소가 취하되지도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짐승의 마음으로 한 소리죠. 본인이 총대를 맸는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문성근 김미아 씨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냐면 밥을 굶었나, 린치를 당했나, 징역을 살았나,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는 취지의 이야기죠. 예.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정진석 의원이 한 말인데. 글쎄 그 발언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노 의원님이 이제 소송을 당하시겠군요. 공개적으로 폭력 행사를 암시했다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뭐랄까요. 지금 말씀하신 맥락선상에서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 마지막에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예. 역시 정진석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문제의 발단은 우리가 뭐 매일매일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국정원을 동원한 그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한 그 불법 행위가 최근에 와서 그 구체적 증거들이 사실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 그걸 왜 노무현 대통령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로막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범죄 행위 또 잘못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 가지고 뭐 이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온갖 폐악질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의도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방어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게 방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죄목을 갖다 하나 더 하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적폐청산은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켜서 악순환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더 이상 옛날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니 깡패를 갖다가 도둑질한 사람을 잡으니까 그래서 메시의 어느 집에 가서 뭘 훔쳤냐 이렇게 조사하니까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뭐 똑같은 거지 뭐. 아니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또 그것도 간단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갖다가 사적으로 동원한 그런 이제 심각한 그 국기문란의 수준의 어떤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적폐다 국민을 분열시킨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도둑놈 잡아 넣었더니 왜 가져가고 이렇게 생이별 시키느냐 항의하는 거하고 그 생이별 시켜야지 그럼 사이별 시킵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쪽 진영에서 전방위로 터져나와요. 장재현 의원도 노무현 상여를 부여잡고 한풀이 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참 자신들의 어떤 그 심각한 도저히 어떤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치부들이 또는 과거의 범죄 행위들이 드러나니까 그걸 자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어떤 보복이다라는 식으로 이걸 갖다가 폄훼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 노리는 거는 뭐냐? 결국 노리는 거는 이 자신들의 어떤 범죄 행위를 갖다가 물타기 해가지고 덮자는 거죠. 여기에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어떻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이 이제 천신만고 때 통과가 됐습니다. 네, 통과가 됐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역할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인준 직전에 당내 중진들로부터 대표가 입장을 내놔야 된다, 가부간에.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입장 정리 안 하고 모호하게 갔거든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저는 제가 그 상황을 보면은 대법원장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대법원장 되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입장이 있으면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한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도 후폭풍을 또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는 하면서 후폭풍을 맞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걸 마치 무슨 자유투표가 아주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상권분립의 한 축이잖아요. 대통령 다음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러면 자유투표했어요?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때 자유투표했어요? 누구든 누가 돼도 좋다. 그리고 누굴 찍어도 당원의 권리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찍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을 또 임명하면서 이 사람이 부적격자면은 강하게 이유를 대면서 강하게 반대를 해야 마땅한 거죠. 그게 책임 정치죠. 그리고 그게 합당한 사람이면 합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합당한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누가 돼도 그거는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무책임한 행위가 어떻게 있어요. 저는 아니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리면서 핸들에서 손 놓고 자율 주행하고 있다 얘기해요. 그런 표현이 어떻게 갑자기 생각나죠? 저도 방금 들었어요. 정청래 전 의원은 준비해 오거든요. 준비해도 이게 안 돼요. 맙소사기 때문에. 예. 근데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밝히지 않았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교 동문회에서 그랬다. 고교 동문인데 내가 입장을 밝히면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느냐. 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아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뭐 고교 동문 아니 이 대법원장 문제에 왜 고교 동문이 튀어나옵니까? 부산고 3년 선배로 사법부의 지금 심각한 상황이나 대법원장 기존 대법원장에 대한 그 일선 판사들의 불신이 굉장히 드높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심각한 상황에서 새 대법원장이 과연 적격자냐 아니냐는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지금 모아져 있는 대목인데 여기서 뭐 고등학교 동창이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이번 대법원장도 저하고도 같은 그 동창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중고등학교가 하나의 동창회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예 부산 중고등학교 동문회에 제가 그 사람 3년 선배로 지금 돼 있어요. 저도 정혜원이고 그 사람 정혜원. 근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뭐 고등학교 동창회 뭐 국무총리해 가지고 뭐 봐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일에 왜 고등학교 동창을 갖다가 끄집어내느냐?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왜 찬성했는지, 왜 반대했는지, 왜 찬성 반대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애꿎은 고등학교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평소에 애교심이 있는지도 의문스럽지만은 이건 어떻습니까? 바른정당 소위 자강파들이 계속 순환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원재 대표도 그렇고 남경필 도지사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우연인지 아닌지 미심적인 구석이 있긴 한데 그것과 별개로 효과는 일단 자강파가 위축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통합의 가능성 어떤 형식으로든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겠죠? 예, 뭐 두 당의 온전한 형태로의 통합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바른당에서 적지 않은 수의 분들은 마음을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보다 좀 당겨져서 지방선거 앞에 그 실현될 가능성도 있고 어찌 보면 지금 정당 구조 자체가 대부분의 정당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과 정의당 빼고는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부도가 났는데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사장이 출근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게 아니 박근혜 지금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붕괴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권을 떠받쳤던 그 당도 따라서 없어져야죠. 없어지고 새롭게 출발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부도가 나고 파산당했는데도 계속해서 출근하고 공장에 불 킨다고 공장에 돌아갑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지금 바로 나온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대선을 위해서 나왔는데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 다음 대선을 지난번 대선과 같이 치를 어떤 생각들이 확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돌아갈까, 언제 뭐 어디로 갈까 이게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집단인 거고 바른당도 마찬가지죠. 저는 바른당과 같은 당이 과거의 어떤 낡은 보수의 틀을 벗어나고 좀 새롭게 보수가 출발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랬지만은 아직은 보면은 뭐 그냥 이제 시발점이 그냥 점만 있는 예, 그냥 점으로만 존재하는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다음 총선까지 굉장히 이제 그 한국 정치를 좀 유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강파 무슨 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의 연대를 모색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통합포럼이라고 바른정당 내 일부 그리고 국민의당 의원 일부 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대를 모색하는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뭐 점과 점이죠. 그래서 이어보니까 그냥 선이죠. 면이 아니고. 예, 제가 이 아침에 수학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정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의당은 그러면? 정의와 함께 하는 거죠. 예, 정의당은 뭐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데 여러 부족한 점도 많고 지금 의석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 차례 이제 그런 테스트, 이게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의당이 나름대로 유일한 진보 야당으로서 또 제 역할을 하는 게 한국 정치에도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역할을 좀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침이 있는 삶. 예. 아니, 막 박수 치지 마시고요. 통상은 저녁 있는 삶이라고 하는데 방금은 아침이 있는 삶이라고 하셨어요. 아침이 있는 삶이란 거는 뭔가 하면 아니 저녁에 있는 삶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소중하고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럼 아침은 뭐냐? 아침이 괴로운 분들 많아요. 아침에 출근할 곳이 없는 사람들. 예. 아침에 출근하더라도 지긋지긋한 직장에 가는 분들. 예. 그나마 뭐 아침에 또 공개 방송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침이 행복한 사회, 아침이 행복한 나라. 이거 우리가 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아침이 너무 많은 분들 어떡하죠, 이분들? 아침에 엄청 많은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네. 최근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황석영 씨, 소설가 황석영 씨도 여기 포함됐을 줄 몰랐습니다. 김미화 씨, 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은 왜 여기 안 나오죠? 저쪽도 포기했겠죠, 뭐. 블랙리스트에 올려도 소용없다, 뭐 이런.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미 뭐 그 사람들이 집권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겠지만은, 그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이제. 제가 그 이명박 정부 때 일로 기억나는데, 그때 군대 내에서 이렇게 반입되는 도서에 대해서 금지 도서 목록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도서 블랙리스트인데 시중에 팔고 있는 책까지 다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서 이런 책까지도 막 그 금지 도서 목록에 넣어가지고 그때 출판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뭐 교보문고 같은 데 가가지고 그 교보문고에서는 그 목록에 있는 책만 따로 모아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 코너를 따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수가 굉장히 막 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책 여러 권을 썼는데 한 권도 없더라 그 리스트에. 그놈들이 그렇게 무능하다. 좋은 책도 못 알아보고 리스트에 안 넣었다 이제. 그래서 그 규탄한 걸 보고 제가 다양한 방면으로 무능하고 문제가 많았구나. 근데 리스트에는 없으시지만 본인이 겪은 일은 상당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뭐 제가 직접 겪었던 그 이른바 떡값 검사들을 폭로한 걸로 이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재판에도 저는 관여했다고 봅니다. 그 뭐 김기춘, 김영한 그 메모, 김기춘의 발언으로 나오는 그런 메모에도 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이제 재판부 판사 이름까지 검명하면서 대법원 판사 이름까지 검명하면서 이 청와대가 관여한 흔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뭐 저는 언젠가는 그런 이제 증거들도 백일하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다 관여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노회찬 전이 아니죠, 현이죠. 제가 전 의원 시절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전이었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가까이 지켜봤는데 어쩜 그렇게 괴롭히는지 꼼꼼하게 붙어가지고 대표님을 정치 일선을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서 괴롭혔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스스로 살아나서 다시 저희 앞에 와서 정청래 의원과는 다르게 언어의 마술사 역할을 해주고 계신 노회찬 오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목에 걸렸어. 왜 작은 건 없지? 그럴 땐 더알티지 오메가3.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봤나 봐. 눈이 너무 건조하네. 그럴 땐 더알티지 오메가3. 손발도 저려. 그럴 땐 더알티지 오메가3. 알았어. 더알티지 오메가3. 그래, 약사들이 만든 GM팜을 검색해보라고. 오케이. GM팜.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자, 불친절한 AS. 오늘도 공개방송 중인데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밖에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불만 문자를 많이 보내세요. 새벽 4시에 왔는데 잘렸다. 네, TBS 사장은 각성하라 뭐 이런 거. 잠실 운동장으로 잡아라. 다음에는 이런 얘기 많습니다. 상암동에 근무하는데 서 있을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사무실로 컴백했어요. TBS 사장님 나빠. 실물이 더 낫다고 강요당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물리적 거리 때문에 가지 못해 무너지는 이 마음. 캐나다 동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애들 아침 준비해야 하는데 노회찬 순서라 자리를 뜰 수 없어서 애들 그냥 보냈어요. 자, 그리고 다스를 우리가 사버립시다.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저 운전하면서 같이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이분 정신 좀 차리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게스트가 있기 때문에 문자를 많이 왔는데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예. S 여기까지입니다. 내 거다. 자, 1주년이라 최장기 패널 첫 방송부터 함께 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다 출연자예요. 맞아. 저 없을 때 진행도 하는 첫 수업부터 함께해온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공개방송에 처음 오셨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이게 많이 빠진 거예요. 새벽에 오셨다가 출근하시러 가신 분들도 있고, 예. 내가 4시간 왔는데 못 돌아와서 승질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에 오신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감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언니랑 앉아 있어서 너무 기쁘다. 양지열 변호사를 양언니라고 부르세요? 아니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부르던데. 양언니. 왜 양언니죠? 아니 모든 인간 속에는 남성성, 여성성이 있는데 여성성 아주 좋은 여성성 이런 거를 아주 잘 갖추시고 잘 표현을 하시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몸매에 여성성이 있는 양지열 변호사님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양지열 변호사님은 지난 첫 번째 공개 방송 한겨울이었죠. 네. 그때는 이제 탄핵 정국 한가운데라
그리고 첫 공개 방송이라 사실 지금보다 훨씬 추웠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 완전 제정신이 아닌 상태거든요. 근데 그때도 참석하셨는데 두 번째 공개 방송에 안 잘리고 나오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제가 주체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여기서 뭐 공장장은 악마를 했다가 박사님은 언질을 했다가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제 코너 하지 말고 그냥 공장장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게 더 재밌다고 하시고 뭘로 버티는지를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누가 뭘로 버텨요? 제가요. 어떻게 버티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네. 몸매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멸감을 견디며 왜 내가 계속 방송을 하는가 그런 거예요? 모멸감을 못 느끼는 건가? 둔한 건가 사람이? 아니지. 뭘까요? 좋은 거지. 내가 사실은 오늘 대본에 김어준 공장장을 한 대 때리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느냐라는 질문지가 있었어요, 작가님들이.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 때리고 싶다. 이건 진짜 때리고 싶다. 이 뉴스공장에 사실 그 이전에도 종편 중마왕이라고 제가 종편에 굉장히 많은 코너에서 출연하셨고 종편 부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주제를 던져도 막 되니까. 사실은 종편 중망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방송사에서 가장 오래된 방송이 이 시간대 이 방송 TBS 방송이에요. 정확히 2011년 7월부터 저는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악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뭐 수많은 진행자들을 갈아치고 혼자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악마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사장님이 2번 바뀌셨죠 아마. 사장이 바뀌고 진행자가 바뀌어도 양지열 변호사는 계속 이 시간에 나오는 저는 TBS에 악마 같은 거머리 같은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거머리라뇨. 아니 근데 뉴스공장에 이제 고정 출연하신 이유 혹시 얻은 게 있으십니까? 악마. 뜬금없이 별명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악마부터 마왕부터 언니라고까지 불러주시고 요즘은 제 스스로 그래서 정화 작업에 나섰죠.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지열 변호사라고. 소용없어. 아니 박사님 이렇게 배신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뭐 너무 신나는 게 제가 누구랑 달리 별로 훔쳐본 적이 없는데 안녕 스틸러 너 얼마나 근사해 이 정도는 만들어야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얻은 거 있습니다. 저기 김진애가 보통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거북하고 막 뭐 멀고 막 그랬는데 남자인 줄 알고 남자인 줄 여기 와서 일단은 제가 남자인 듯 남자 아닌 여자라는 게 확실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의 이 깜찍함과 저의 귀여움과 저의 발랄함을 발굴해 주신 김어준 공장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김진애 박사님은 일단 세계적인 레벨에 세계적인 레벨에 그리고 매우 시대를 앞선 다방면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신 굉장히 진지한 이런 캐릭터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좀 두려워하고 무거운 주제가 있을 때 부르고 뉴스공장에 나와서 15세 소년 정도의 감수성이 있다는 걸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되었고요. 양지열 변호사는 그냥 15세라는 게 알려졌죠. 저는 진짜 한 가지 알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꼭 밝히고 싶은 신비는 왜 김어준 공장장은 저런 말을 하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안 당할까? 아니 제가 다른 소송 당했어요. 아니 그거야. 좀 진지한 얘기했을 때고 막상 진지하지 않은 얘기를 했었을 때 특히 많은 출연자들을 그렇게까지 구박하는데 저만 구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저한테는 구박 당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양지열 변호사만 구박합니다. 그래서 저를 안 좋아해요. 사람을 점점 이상하게 만드시는 거죠, 진짜. 이 순서는 사실 두 분의 평상시 아이템을 들고 나오신 게 아니라, 그동안의 뉴스공장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이제 두 분의 이제,
뉴스공장 이빨을 상징한 두 분을 모신 거예요. 네. 참네. 잃은 거 뭡니까? 잃은 거.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잃어버린 거? 예, 저는 사실 뉴스공장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지열 변호사가 수많은 프로그램에 나왔지만 양지열 이름 아무도 몰랐어요. 네? 양 정도 생각나서 양지 10가지 이제 다 알게 된 것은 뉴스공장으로 인해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 공장장이 정말 우리 하는 말로 깔때기라고 하죠. 아무데나 막 들이대는 게 정말 강한데 이게 일종의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정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듣고 싶지 않고요. 자기 확증이 너무 강해요. 전혀 사실과 다른 사실도 너무 사실처럼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고개들을 끄덕이고 있잖아. 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놔. 저 그전에도 적당히 나갔어요. 아니, 여러 군데 나갔죠. 여러 군데 나갔지만, 나왔나? 안 나왔나? 근데 지금은 이제 주목해서 보게 되죠. 양지열 나왔다, 저기, 이렇게. 네. 맞대잖아요, 다. 얻은 거, 잃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시 얘기해보세요. 거는 잘 생각해보면, 네. 사실 지난 1년이 어떻게 보면 각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조심스러웠다고 해야 될까요? 반성을 해보자면 약간은 좀 뭐 고개를 숙일 때도 있었고 솔직한 자기 반성. 회색 분자라고 하죠, 그거를. 어디다 조심스러웠다는 표현을 쓰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뭐 탄핵 정국 같은 걸 거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법적인 소신에 관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정치적 소신으로까지 연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동물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저도 이해를 했고 교과서가 아니라 나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공장장이 늘 이거 칭찬하는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근데 강조하듯이 정치가 생활로에 연결된다는 부분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 바람에 공장장 표현을 빌자면 회색 분자일 때 가까이 계셨던 많은 분들이 떠났죠. 이런 것. 회색 분자의 참여를 듣고 계십니다. 혹시 가족이 좋아하는 순간 없었어요? 뉴스공장에 나오고 나서. 사실 가족들이. 공장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가서 한 가지 폭로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가족 중에 공장장 팬이 오랜 팬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 팬이 있었는데 이건 제작진도 모르는 얘기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장장의 오랜 팬이었던 제 동생이 선물을 전해달라고 해서 꽤 좋은 선물을 전해줬거든요. 그때 공장장이 딱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보통은 그런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고맙습니다 내지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동생이 여자예요?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한숨만. 네. 동생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네, 여자 맞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남자들은 선물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공개 방송.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실제로 선물을 안 합니다 남자들은. 공개 방송 나와서 막 떠들고 그러지. 자, 박사님도 얻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얻은 거 많죠. 일단은 내 목소리가 얼마나 근사한지를 제가 알았고. 아니 솔직히는 저도 목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은 조금 이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너무 세고 이렇게 강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죠. 그래서 제 목소리 캐릭터를 확실히 알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어준 공장장의 워낙 또 좀 알긴 했지만은 그 감동하는 능력을 몇 번 했어요. 뭐 하나도 감동 안 한 척하지만 중간중간에 그 자기 자랑이잖아요. 중간중간에 물론 내가 김어준도 감동시켰다. 물론 내가 너를 감동시켰다. 그러니까 제가 강경화 장관 가지고 얘기할 때 또 광장에 촛불 집회 가지고 얘기할 때 또 지난번에는 용산공원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럴 때 이제 뭐 굉장히 제가 감동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잘 배워요. 지난번에 제가 프라이부르그 가지고 얘기했더니 금방 써먹더라고. 프라이부르그에서는요 어쩌고 하면서 이럴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많이 얻었고. 아니 왜냐하면은 이거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또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뭐 당황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굉장한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의 가상 딸 프로젝트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저 혼자 막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딸은 영어로 도터입니까? 도터. 그래서 이거 왜냐면 딸을 가지면 굉장히 세상에 달리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해서 박사님이 제 딸을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아마 하여튼간에 굉장히 근사한 남자로 더 근사한 남자로 만들어 드릴게.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안에 이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 보면 머리를 있다고? 저렇게 하고 뭐 수염을 기르고 굉장히 자기는 고기 먹고 터프한 척하는데 어쩔 때 보면 되게 소심하고요, 되게 약해요, 되게 여려요 사람이. 내가 언제 소심하죠? 되게 겁이 많아요. 맞아요, 진짜 겁이 많아요. 그래서 움찔움찔할 때가 그 방송할 때도 보면 움찔움찔할 때가 보여요. 그리고 지난번에 심각하게 한번 진짜 삐진 적 있었죠. 나는 삐지는 걸 안 하는데. 제가 오음 질리게 교주 얘기했더니 얼굴이 붉어지더라고. 그거는 삐진 게 아니고요. 격분한 겁니다. 깜짝 놀라. 제가 그 대사를 잊지는 못하는 게 가만히 살펴보면 제 얼굴은 얼마나 오목조목 귀여운데요 이러는데 뭘 맞아요. 정상이 아니야 다. 실물로 보면 굉장히 근사합니다. 근데 이 털보에 이거 하는 이유도 본인 안에 숨어 있는 이 정말 감성과 여성성을 감추기 위해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괜찮은 게 정말 여성성과 남성성을 잘 이렇게 아우르고 계신 분인데 뭐 김어준 공장장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합시다. 자, 일주일 맞아서 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는 얘기 듣고 자를 것인지 말 것인지. 아무 잘리겠다. 자, 그 두 분의 서로 칭찬을 좀 해보자니요. 비난과 칭찬 플러스 비난을 서로에 대해서 해보시죠. 저는 비난할 건 사실 없어요. 저 이제 대리 진행을 두어 번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김진애 박사님 뵈면 저는 여기서 처음 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전에 선입견이 너무 없었어요. 뭐 아까 뭐 어려운 얘기만 하신다는 선입견이 너무 없는 건 뭡니까?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되게 호탕하시고 처음 뵀었을 때 말씀 잘하시고 정치도 하셨었고 사회 경험도 많았고 이런 분들이 좋게 말해서 노련하고요. 나쁘게 말했을 때 어쩔 땐 달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박사님은 진짜 저 딸내미 정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미치겠다. 제 딸아이가 딱 초등학교 6학년인데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도 마음속에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걸 몇 번 정말 왜 말을 끊어요 사람을. 시간이 없어요. 네. 저는 일단 양언니가 좋고요. 왜냐면 제가 그전에는 저도 양변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언니라고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도 막 드리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양언니랑 같이 할 때는 중간에 막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시는 코너는 뭡니까 뉴스공장에서? 그런 거 없지. 그런 거 없지. 뭐를 저거는 잘라야 되는데 이런 건 있지. 저건 잘라야 된다? 잘라야 된다. 그런 건 있죠. 제 거는 안 잘릴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워낙 재미나면서도 영양가 있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 불만이기도 한데 지금 여성 고정 패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날 때까지는 적어도 2명 이상이 될 때까지는 제가 버틸 겁니다. 중앙마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뭡니까? 저는 불친절한 에이스를 되게 좋아해요. 불친절한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듣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진행하면서도 그게 가장 좋았어요. 반응. 그러니까 게시판들 이렇게 소개는 안 되지만 문자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요, 저도 하나 바르면은
저는 그 불친절 IAS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건 김호준의 생각입니다. 맨 처음 오프닝 멘트. 근데 이거는 정말 저 칭찬인 게 그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담으면서 팩트를 담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박사님 버티시려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잘려야지. 못 바뀌시려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김진애, 양지열 두 분이었습니다. 안녕. 오늘 방청 계획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박수 소리도 뭐 지금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자, 항상 첫 번째 순서를 열어주는 시사인의 감사합니다. 가족분들 조용해 주시고요. 자, 김은지 기자의 이런 모습 저도 처음 봅니다. 오늘 분장을 했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비판 세력 제압 활동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MB정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심리전에 활용한 건데요.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당황스럽게? 네, 댓글 활동들은요, 여야를 모두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권 인사들은요,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들도 있었고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정두원 최고위원, 원희룡 의원도 있었고, 또 당시 야권 인사로는 송영길 시장, 조국 서울대 교수, 최문순 유시민 작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권 인사, 당시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 건 뭐 당연한데, 홍준표, 당시 이제 BBK 공세를 막는 역할을 했던 양반이거든요. 정두원 최고위원은 개국 공신이고,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기본적인 예의 또는 의리 따위는 없었다. 굉장히 어울린다. 자, 어울리는 일을 했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미디어워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매체와 관련해서도요, 국정원이 개입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정원개혁발전위가 발표한 내용의 또 일부인데, 국정원이 2009년 2월 달에 미디어워치가 창간되면서부터 재원 마련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거나 측면 지원을 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잠시 네. 딴 데 신경 쓰다가 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자, 25분까지만 하라고. 네. 네, 삼성을 비롯해서 26개 민간기업 그리고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도 미디어워치에 광고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요? 예. 예, 변희재 씨가 대표인 매체인데요. 변희재 씨가 등장할 줄 알긴 알았는데, 예. 창간 때부터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내용들이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나온 겁니다. 그 광고 지원도 요청을 했고 국정원이 대신 요청해 줬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기업 광고비를 지난 4년 동안에 4억가량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국정원이 신문 100부 정도밖에 안 팔았다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조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여기 조사가 나빠졌는데 신문은 100부 정도 팔았다는 예. 얘기인 것 같고요. 예. 뭐 다른 기간 동안 다른 지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밝혀진 것만 보면 그 정도 지원을 받고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겠다고 그런 활동을 해왔는지 좀 안 됐다는 생각 듭니다. 저는 사실은 예 초라하고 물론 본인 부인하고 있겠죠? 네,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고요. 자신들은 광고도 기업체를 찾아다녀서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찾아갔겠죠, 당연히. 예, 기업 쪽 오지는 않았겠죠. 예. 찾아갔는데 국정원이 거기다가 지원을 하도록 다 얘기해 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진 거는. 네, 그렇죠. 자, 이번이 등장할 줄은 알았어요. 근데 너무 사이즈가 작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숨지기 직전 부부싸움을 했다고 말해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당사자인 정진석 의원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방청객들이 있다 보니까 예, 진행에 크게 방해가 되네요. 자꾸 궁시렁거리시고.
박수도 제대로 못 치면서 뭘 잘했다고. 어제 한 얘기지만 이게 일단은 겁나서 그러는 거고요. 자신들이 한 짓을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 아니까. 또 하나는 이제는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예. 우리를 탄압하는 거다. 정치적 보복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맞서려고, 자해를 하는 거죠. 먼저 나선 겁니다. 예. 일부러 그러는 거고, 예. 겁나서 그러는 거고, 일부러 자신들을 공격하라고. 공격하면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려고. 예. 전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또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정치보복이라는 워딩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보복이다. 예. 자기들이 먼저 때려놓고 화를 내면 정치보복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뿐만 아니라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논쟁을 자제하자라고 하면서도 당시 의혹을 다시 걸어냈습니다. 자제하자는 건 자기들이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문제를 꺼내놓고 그 논리예요. 예, 자꾸 일부러 이렇게 도발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한동안은.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혹은 최측근이 나와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정치보복이라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북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리용호 북한 내무상이 어제 25일, 현지 시각으로 25일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청에서 한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 복국기들이 설사 북한 영공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모든 자의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 알다시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면서도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다시 자신들을 자극했다면서 선전포고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미국이 선전포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의적 대응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이 성명을 내는 걸 잘 읽어보면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드러냅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잊지 마라, 나 보유하고 있다. 예. 보통은 이제 선전포고를 했으면 권리를 행사해야 되죠. 예. 행사할 생각은 없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이제 북한이 선전포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전개가 이어지겠죠. 예. 여전히 말싸움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등장했어요, 그죠? 네, 관련해서 눈에 띄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러시아 NTV와의 인터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 인터뷰인데요.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북한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이 과거 이라크를 공습한 것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건 뭐 미국을 디스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습하는 대외적 명분은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거꾸로 살상 무기가,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습한 거라는 거고, 예.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핵이 있고 핵 보유국이다, 사실상.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무성 미국 국장인가요? 최선희? 예. 네, 북한의 대미외교 핵심 실무자입니다. 그 사람을 러시아로 불렀어요. 네,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어제 북한 통신이 발표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입니다. 최선희와 일행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위해서 9월 25일 평양을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이 해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중국 해법이 사실상 벽에 어느 정도 부딪혔기 때문에 러시아로 이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 것이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방문과도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중국보다 러시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북핵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사인들이 드러나고 있다. 네, 이런 초청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러시아를 주목해서 볼 때가 됐어요. 이때가 중국만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네, 지난 12일에도요, 미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러시아가 초청해서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제 국제 정세는 뉴스공장 청취자라면 다 알고 있지 못하겠지만요.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예. 대답까지 요구한 건 아니에요.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가 또 말썽인데요. 이번에는 내국 문제입니다. 국가 연주 때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뜻으로 무릎을 꿇은 일부 미국 프로풋볼 선수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NFL 경기 보이콧까지 주장하자 구단과 선수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이콧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예. 연주되는 동안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잖아요. 미국에만 사실상 있는 스포츠인데,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는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라고, 상징하는 스포츠라고 인식되는 경기에서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무릎을 꿇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수들한테 개XX라고 했어요. 네. 욕설뿐만 아니라 해고까지 요구했습니다. 네. 근데 거꾸로 구단주들은 선수들 편을 들었습니다. 구단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냈죠. 예.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이게 항의거든요. NFL에 워낙 흑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지난달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어떤 선수가 시작했는데 어떤 선수가 시작했는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예, 지난 8월에 NFL의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터백 콜린 캐퍼닉이라는 선수라고 합니다. 너무 모욕하네 나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네, 김은진 기자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밖에 계신 분들은 박수 쳐도 소리 안 들려요. 더욱 박수를 치시네. 네. 밖에 안에 한 200 몇십 명 정도 앉아 계시고 밖에 거짓말 안 못하고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네. 1000명 돼요. 날 비웃은 거예요 지금? 하여튼 700~800명 정도 합쳐서 한 1000여 명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정신도 없이 오셨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이게 의도적인 면도 있어요. 예, 자기가 어차피 진보 진영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확실히 표를 얻을 수 있는 곳만 계속해서 때리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럴수록 탄핵의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시킬 때만 하시고요. 진행을 만약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이.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죠. 네, 아베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9%까지 떨어졌던 내각 지지율이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50%로 회복됐는데요. 그러자 다시 신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각종 부패 스캔들로 자신의 어떤 스캔들을 묻기 위해서 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문제로 그 아베 내각이 계속 오버해 왔잖아요. 미사일 지나간 뒤에 지하실 대피시키고. 지나갔는데 왜 대피십니까? 네. 그리고 미사일이 지나간 상공 거기서 한 500~600km 서울 부산보다 훨씬 멀어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도 미사일 지나갔는데 대피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로부터 무시당하고 있고 아베는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산케이발 극우 신문이죠. 산케이발 사실상 만들어낸 뉴스가 끊임없이 나왔죠. 예, 여러 차례 나왔어요. 계속해서 오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오보가 아니고 만들어낸 거예요. 오보는 의도가 담기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만들어낸 거라고 보는데 한 번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지율이 50% 가까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웃기는 거는 그렇게 산케이가 계속해서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우리 언론이 반갑게 받아 썼죠. 보수 신문에서. 예. 그것도 한번 총정리해서 저희가 얘기할 텐데 여하간 이 틈에 실무를 묻겠다고 아베 총리가 나섰어요. 예.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개헌에 3분의 2가 필요한데 3분의 2까지는 못 얻는다. 예. 예언하는 바입니다. 예. 예언이 틀리면 아베한테서 따지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대장사랑에서 전하는 추석 사은행 써 저수지에서 돈 퍼내듯 감사 선물을 펑펑 써 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지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입니다. 정말 아주 웃긴데 이 꼬부 새벽에 참나. 여러분 대답해. 괜찮아요 여러분? 할 일이 그리 없어요? 할 일이 이렇게 없나? 아이고 여기를 뭐 왜 와 여기를.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어. 김어준이 저 볼 게 뭐가 있다 이 새벽에 이래 몰려오는 거야. 어제부터 막 준비하려고 오고 그런 사람. 야 나 그 사람들 진짜 이해 안 가네. 완전 이해 불가야 나는. 응?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은 막 좀 특별한 날이지. 예, 김어준의 막 뉴스공장 1주년 뭐 그것도 공개방송. 저 뭐 사실 마음 같아서 저 그냥 잡아 묵고도 뭐 분이 안 풀린가이지만은 그래도 막 오늘은 막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뭐 나도 축하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김어준이 저거 이 MB가 어박해 왔습니다. 저 나 없으면 저 컸겠나 저. 벌써 아시겠지만은 복장 불량해, 생긴 거 불량해, 머리 산발해, 지저분해, 뭐 많이 드는 거 하나 없지만은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뉴스공장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또 시간도 있고 또 진행해야 되니까 마음이야 뭐 하지만 가야지 뭐. 자 그러면 막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 MB 완벽하게 말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가자. 저 누구야 저 주진우 해가지고. 야너 왜 왔어? 가시죠. 야 나봐 야 주진우 가시죠. 뭐 가시죠. 야너 내가 너 가만히 나봐 와. 뉴스공장 최대 조력자는 두 전직 대통령 그리고 한 분은 민간인이죠.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세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1주년 첫 순서는 이 세 분의 숨은 재산 찾기를 오랫동안 몇 년째 하고 있는 두 분입니다. 주진우 기자. 그리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입니다.
아니 근데 시켰어요? 네? 돈 줬어요? 저 앞에 세 번째 앉아 계시면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찰을 부를 수가 있어요. 남자는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여기 유튜브로도 나가고 TBS도 생방송을 하고 있고 나중에 영상으로 올라오겠지만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에서 잠깐 이 무대를 설명드리면 이 무대가 이 밑에 동그란 그 뭡니까 황토색, 예? 황토색도 이게 고기를 형상한 발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스팸입니다. 가짜 고기. 예. 사장님이 제작비를 이거밖에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될 뻔한 게 스팸이 됐어요. 자, 두 분을 모셨는데 이미 5주째 계속하고 있지만 주진희 기자는 지난주에 또 관련 취재를 나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돌아왔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작은 성과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박수는 다 듣고 주세요. 네. 큰 성과가 있었나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관련이 깊나요? 네. 이것으로 주진우 기자 인터뷰를 마치고요. 근데 사실은 주진우 기자가 떠나기 직전에 본인은 이 얘기 하는 걸 싫어하겠지만 김성주 아나운서에게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물의를 일으켰어요. 예. 김성주 아나운서에게 개인 감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뉴스공장 1주년입니다. 1주년이라고 이렇게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수많은 분들에게 얼굴 마주하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1위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시사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오시면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정신들 차려주시고 뉴스공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집 공개방송이라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탄핵 국면 당시 최고의 풍자송이었고 아마도 이 노래는 길이 남아서 이 시대를 되돌아볼 때 항상 계속해서 소환될 노래죠. 가수 심재경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일 났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아유, 그걸 왜 못 막았어.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걔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했대. 대체 왜 그런데?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유, 뭐라고 해야 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저기 만드니까 그니까 이렇게 할래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저렇게 된 걸로 저렇게 될 뻔했던 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 몰아가야 될 것 같아. 아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휴,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꾸 않으면 이게 되면은 분리를 안 시키면 분리를 안 시키면 이제 나도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다 이제 다 죽어. 아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휴, 큰일 났어. 큰일 났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다 죽어. 다 죽어. 새벽부터 연습한 게 겨우 이거예요? 이분들 다 끌어내. 자, 신정혁 씨 들어가시기 전에 혹시 이 음악 발표한 이후에 음반 제안은 오지 않았나요? 음반 제안은 안 왔고요. 음원은 냈는데 음원 수입료가 아주 저조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음반 제안이 오지 않았다. 음악시장 관계자들이 다들 현명하네요. 오늘 여기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